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차량 제한 속도입니다.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면도로 시속도 30km로 낮추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차량 속도를 줄이면 목적지 도착 시간이 늦어질까요? 안전은 어떨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김민우 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7호 태풍 뿌라삐루는 시속 30여 킬로미터 속도로 동해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데요. 낮 3시쯤이면 동해 먼 해상에서 소멸하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륙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요.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창원 31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018년 7월 4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습니다. 종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 2.9km 구간인데요. 아마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속도가 좀 내려갔네 하고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 간선도로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빼면은 최고 시속이 60km죠. 운전자들은 당연히 도로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 시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종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연구원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올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특히 도심 한복판 사대문 안쪽을 많이 손보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서울 사대문 내 모든 차로를 왕복 4에서 6차선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한쪽을 한 2, 3차선 정도로 바꾼다는 거죠. 줄인다는 거고 남은 공간을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로 늘린다는 내용이었고 4월에는 종로 1가에서 종로 6가 자전거 전용 차로가 개통됐다는 소식을 다뤄봤었는데 이때 얘기를 했던 것이 자동차 교통 흐름, 효율성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안전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일환으로 이런 속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서울 종로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50km, 시속 50km로 낮아졌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예,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9km의 그 간선도로를 기존 60에서 50km로 하향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면도로는 제한 속도를 30으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예, 이면도로도 30으로 낮췄고, 기존에는 이면도로 어느 정도로 달릴 수 있었나요? 최고 속도가? 기존의 이면도로는 생활구역이라든가 보호구역 등은 이미 30km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정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30으로 낮췄습니다. 네, 30km면은 일반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근처 그 정도 속도 제한을 이면도로에도 두는 것인데 그 종로가 가장 먼저 속도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종로구는 강남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제 서울시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밀집 구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에 한 해도 이제 종로구에서 보행 중 사망자가 한 8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이런 종로구를 그 보행자의 안전을 이제 향상하기 위해서 그 속도 하향을 먼저 이제 시행하게 됐고요.
올해 말까지 4대문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50하고 이제 30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이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에 그쪽 도로가 시속 60km 최고 속도였는데 50km로 낮춘 이유, 10km 정도 차이를 두고서 낮춘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속도를 10km 줄이더라도 중상 가능성하고 치사율,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죽는 치사율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10km를 줄였을 뿐인데 치사율은 30% 이상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자의 지금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아무래도 줄여야 되는데 10km 정도를 줄여도 차량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km로 낮췄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속도를 줄이는 것하고 뭐 다른 조치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지턱을 놓는다든지 그리고 그 속도 감시, 그러니까 속도를 그 제한을 어겼을 때 카메라 단속 이런 것들을 늘리면은 오히려 다른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시속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속도를 줄이면은 따로 더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과속 방지턱이나 이제 단속 같은 것 등은 속도를 강제적으로 이제 좀 줄이기 위한 좀 그런 거고요. 예. 이번에 한 제한 속도 하향 같은 경우엔 그 도로를 법규를 준수하면서 달리는 속도를 낮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제한 속도 하향을 이제 사람들이 잘 지키기 위해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단속 카메라나 뭐 과속 방지턱보다는 전체적인 도로 전체 그 최고 속도를 줄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고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속도를 늦추게 되면 안 그래도 복잡한 사대문 안쪽 도로가 더 밀리지 않을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험이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 공단하고 서울시가 이제 공동으로 지난 6월 5일에 서울시청 이제 도심부 서울시청에서 서울 외곽 이제 세 군데 지점으로 저희가 주행 실험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 앞선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실제 이제 도로 위에서 실증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 교통 정체하고 신호 정체 등으로 인해서 통행 시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평소에는 한 몇 분 정도 걸리던 것이 시속을 10km 그 최고 제한 속도를 10km 줄이니까 이 정도로 도착하더라. 뭐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예. 그 노선은 일단 그 시청에서 잠실운동장, 그다음에 시청에서 김포공항, 그다음에 경희궁에서 도봉역까지 이렇게 한 거리로 치면은 15km에서 18km 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예. 통행 시간은 저희가 출근 시간대하고 낮 시간대 두 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50분에서 60분 걸리던 시간이 제한 속도를 60에서 저희가 50분 낮춰서 주행을 했을 때 한 2분에서 3분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한 50분에서 60분을 평상시에 달리다가 50km로 낮춰서 주행을 하더라도 교통 정체라든가 신호 정체 등으로 인해서 2, 3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속을 10km 정도 제한 속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분 정도밖에는 도착 시간 늦어지지 않더라. 근데 이날이 6월 5일이면은 현충일 전날이고 해서 혹시나 뭐 휴가 쓴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른 날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연구를 할 계획도 있나요? 예, 저희가 이런 방법을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 부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속도 하향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예.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를 더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종로가 선택된 이유가 보행자가 많고 거기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 줄였을 때 그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중상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나 줄어드나요?
예, 저희 자동차 연구원에서 보행자 인형 더미를 가지고 예. 충돌 실험을 했는데요. 시속 60km에서는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가 나왔습니다. 어허. 그리고 시속 50km로 충돌했을 때는 중상 가능성이 72.7%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해외 연구 결과에서는 예. 이제 중상 가능성과 다른 약간 수치로 치사율 실험을 했는데 치사율, 예. 예, 그 치사율은 이제 60km에서는 10명 중에 한 8.5명이 이제 사망하는 치사율이 나왔는데요. 예. 50km에서는 10명 중 5.5명 정도로 30% 감소했습니다. 물론 뭐 10명 중에 5.5명 시속 50km면은 엄청난 사람에게 충격을 주니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시속 60km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다는 수치가 있네요. 국내외 연구 자료가. 이런 속도 제한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의 제한 속도를 줄여나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네, 저희가 흔히 교통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미 도시부 제한 속도를 50km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스웨덴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심지어 50km에서 더 나아가서 도시부를 40km로 이렇게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도시부 제한 속도를 이제 50km 이하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유럽의 대부분 국가이긴 한데 전 세계 47개 국가뿐입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다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뭐 걷기 좋은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박원순 시장이 재임에 성공을 하면서 그런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들 보행자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도시부 전체 제한 속도가 50하고 30으로 이제 점차 확대가 되면은 예.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동차 사고를 이제 일단 피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심지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상 가능성이라든가 치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예. 이런 측면 때문에 뭐 걷기 좋은 그런 보행 환경과 함께 어떤 차량과의 어떤 사고 위험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의 보행 안전은 훨씬 더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안전속도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제도를 시행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련 규정은 어떻게 마련돼야 될까요? 뭐 통합된 지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에 관련된 정부 부처와 또 여러 교통안전 유관기관들이 지금 안전속도 5030 협의회라는 걸 지금 구성해서 지금 범정부적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경찰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 속도가 50km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예. 관할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속도를 이제 하향하거나 또는 이제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별도로 어떤 상향 하향 조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본 속도가 이제 50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야 전국적으로 이게 보다 잘 확대되고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협의회 차원에서 도시부 제한 속도를 위한 이제 통합 매뉴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전국 지자체하고 경찰서에 지금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뭐 도로 사용의 시설물 설치 같은 것도 같이 병행돼야겠네요. 예, 이 통합 매뉴얼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분들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혼란이 적도록 이제 도시부의 어떤 경계부터 해서 도로별 제한 속도를 설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방법과 규격, 그다음에 제한속도 하향을 했을 때 도로 시설을 어떻게 또 설계를 할 건지에 대한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런 담긴 통합 매뉴얼이고요. 이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아마 내년부터 이제 실제 매뉴얼이 배포되고 나면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좀 많이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서울 시내 곳곳에 막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한 속도만큼만 달려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서울 시내 제한 속도가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 우리가 좀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연구처 연구원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 규정보다 지급 범위를 늘려서 소득,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은수미 신임 성남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요. 성남시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통해서 정책 취지와 계획을 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은 소득 재산 하위 90%까지로 제한한 현행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뛰어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고령화와 가구의 소규모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시내 2만 가구와 서울에 사는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조사했더니 가구주 평균 나이는 51.5세로 2007년 48.5세보다 3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평균 가구원 수는 2.45명으로 10년 전에 고졸 이상 2.76명에 비해서 고학력화와 소규모화 경향이 보였습니다.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10년 전보다 자가 비율이 2.5%포인트 줄었고 월세는 10.8%포인트 늘어서 월세로의 주거 형태 변화가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가락시장의 16층짜리 업무동 건물 9층에서 지름 40mm짜리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물 수백 리터가 건물 아래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수도관 파손 직후 단수 조치를 한 뒤에 1시간가량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사무실 전기가 차단됐었지만 지금은 복구됐다면서 정확한 수도관 파손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24개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임원 중에 여성은 14%에 불과하고 6개 기관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운동 중에 도정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고 고위직 여성 인력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500여 점을 오는 11일 고양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합니다. 이번 공매에 나온 물품은 고가의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으로 감정가를 모두 합하면 2억 500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압류 물품 공매를 하고 있고 그동안 5억 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인천시가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고 시청 앞에 있는 시민광장을 시청사 내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시청 앞 광장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조만간 실무 협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시청 앞에 조성돼 있는 광장과 정문까지의 30m 거리에 차로 등 도로시설을 폐쇄하고 이를 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청사 내 일부 주차장도 철거해서 시민 휴식 공간이 청사 내부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인근 등산로에서 원숭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국립공원 측은 원숭이의 이동 동선과 행동 패턴을 파악한 뒤에 동물 전문가와 포획 방법 등을 논의해서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원숭이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발견 당시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는 등산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누군가가 애완용으로 키우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더웠지만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날씨 예보가 있는데요. 날이 더워지면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강공원에 돗자리 한 장 딱 들고서 휴식하기 참 좋죠. 근데 아무래도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서울시가 세웠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태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과 연결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세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수립하기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네. 한강공원에 매년 시민들이 한 7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불편사항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특히 방문객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또는 과도한 공연에 의한 소음, 또는 불법 상행위 등 그런 무질서 행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이라도 먹고 쓰레기를 하나둘 버리기 시작하면은 꼭 그게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예 깨끗하면은 버리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시작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일단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분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잘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 쓰레기 이러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핵심 해결 과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 공무원도 배치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단속 공무원도 이제 239명이나 지금 저희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분리배출 잘 할 수 있도록 기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기존에 3배 이상 더 추가해서 놓고 또한 대형 쓰레기망도 2배 이상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한강에 오시면은 분리배출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쓰레기를 갖다가 배출을 하셨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숙지가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분리 배출함도 만들고 또한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은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분리 배출을 잘 안 하는 거, 무단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네네네. 한강공원 그 기본 조례에 네. 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함부로 분리배출을 안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강에서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또 휴식을 취하실 텐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가 있는데 뭐 쓰레기라든지 각종 소음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기초 질서 확립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소음 민원도 많죠.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그 소음 민원은 그 홍대에서 많이 공연을 하시던 분들이 네. 지금은 이제는 또 한강공원에까지도 많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지금 현재 작년만 해도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160개 팀을 선정해서 일정 구간 시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요. 네. 작년에 그 160팀이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시민 불편이 있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160팀을 100팀으로 좀 줄여서 지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선정되지 않은 팀도 지금 많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강공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민원도 지금 많고 그래서 올해 또 달라진 점은 이런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간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0시까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저녁 8시 30분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소음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공연 음향 소음 크기를 60데시벨 이하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방향도 인근의 거주지 아파트 방향이 아닌 한강변 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단속 대상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강공원에 오시면은 이제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음주로 인한 또 음주 술안행위도 있고 또 그늘막 이용 규정을 갖다 미준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철을 맞아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건태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역시 취임을 했는데요. 그 뿌라비론 때문에 그 취임식을 취소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죠.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초 그 파주 임진각에서 공식적인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예보에 따라서 경기 북부청에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열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잇따르면서 이마저도 취소하고 일요일인 1일에 경기도청 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업무도 그 집중호우에 대한 그 대비였는데요. 각 시군 부단체장과의 그 영상회의를 통해서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새로운 경기 함께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문구의 그 사이트에서 사실 그 도민들을 초청해서 취임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취소됐어요. 자,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취임자에서 강조한 점은 뭐였습니까? 네, 그 이 지사는 취임식이 취소되면서 취임사도 그 서면으로 대신했는데요. 네. 취임사 제목은 경기도민께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취임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반 주민이 억울함이 없는 그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림하는 지사가 아니라 책임에 더 집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지사가 취임한 만큼 경기도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이재명 신임 지사의 그 도정 인수위원회 명칭은 새로운 경기위원회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지사도 지난 16년간 과거 세력이 지배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전임 남지사가 시행했던 연정의 경우에 도의회가 여당 일색으로 바뀌면서 폐지 수순을 이미 밟고 있고요. 경기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인적 쇄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하기관에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대거 들어가 일하고 있다는 인수위 자료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출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년 보수지사가 이제 도정을 꾸리다가 진보지사로 바뀌었고 이런 점도 경기도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더욱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에 경기도와 굉장히 마찰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경기 정책 가운데서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지사가 지적했던 경기도 정책 중에 버스 준공영제나 또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등은 아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후에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 공항버스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또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경기도 정책이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남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청년복지 정책 가운데 청년연금의 경우 수혜자가 워낙 적고 사행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시행했던 청년 배당이나 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또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은 전 시군으로 시행되고요. 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와 또 지역 화폐 발행도 지금보다 많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을 했고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취임식을 취소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취임사 내용 새로운 경기도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전임 남경필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여러 가지 성남시 정책이 경기도에도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쉽게 말해서 돈 문제, 재원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복지 정책에 따른 예산은 임기 중인 4년 동안 1조 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3대 기본복지 사업에 1조 2,700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요. 또 전임 지사 때 했던 연정 사업을 조정하고 또 산하기관 조정과 수익금을 증대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도의회의 연정 예산을 폐지할 경우에 도의회의 반발도 예상되고요. 또 산하기관도 조정도 쉽지 않은 만큼 보다 합리적인 조정 능력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그리고 궁금해지는 것이 버스 공공성 문제거든요. 예전에 경기도가 이제 남경필 지사가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이 올해 초에 시행이 됐었는데 24개 시군 중에서 14시군이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 정책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성남시장 때도 계속해서 졸속 추진이라고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인수위나 이런 곳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버스 준공영제는 확산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은 이제 되되 지난번에 이제 남지사가 진행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그 이 후보가 예. 그것에서 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이유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수익금 버스 회사의 그 수익금에 대한 그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그 중공인제 정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이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였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그 조정한 뒤에 그 이 지사도 시행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앞으로 경기도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7월 4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르는 Back to December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